다가 사용할 때요. 이게 뭐냐 하면은 미리 잠시 소개하자면은 앞에 거는 오피니언 이고요. 뒤에 한 장짜리 이거는 사설이에요. 사설. 그러니까 사설 노트를 잘 활용하거나 사설 노트를 안 하면은 사설을 여러분들이 가기 전에 아이들이 이렇게 출력해오면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력해가 가지고 가서 아이들하고 사설 노트 시간을 주면은 문해력이 엄청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는 거를, 오피니언은 글이 길고 사설은, 요즘 사설은 보통 신문에 보면 사설 2편 내지 3편씩 실리잖아요. 한 편 정도를, 초등학교는 1편, 중학교는 2편 정도, 고등학교는 3편 이렇게 늘리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이게 왜 도움이 되는 건지, 그리고 다양하게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토론에는 어떻게 적용하고, 그 다음에 독해력이 어떻게 해서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따가 제가 계속 설명을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빨리 이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혹시 지난번에 질문을 내가 하라고 질문을 준비해 오라고 했는데 지금 준비해 온 사람이 있나요? 궁금한 거 없나요? 없어요? 그냥 진행할까요? 네. 뭐 개코가 들어갔나? 자, 진로. 진로와 관련해서 잠시 한 10분만 정리하고 볼게요. 이 친구가 어떤 데 관심이 많을까에 대해서 아마 센터에 가시면은 책을 구입할 수 있을 거예요. 책을 구입해 주든가 아니면 저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빌리든가 할 걸로 이제 대여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 2-3달 전에 산 거예요. 이게 직업탐구입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이 직업을 찾을 적에 2035년부터 적용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2035년부터 55년, 20년간 10대를 위해 세계 미래보고서, 여기에 다양한 직업들이 그 워크넷을 활용해도 있지만은 책을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드론 활동가, 드론 개발자, 드론 작업자, 또 인공 강우, 유전자 전문가, 다양한 직업들 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직업탐구 중에서 다른 부분입니다. 초등학교, 초중등 교과과정 연계한 덕후 활동을 수록해 놓은 책들입니다. 이건 사회탐구, 사회탐구와 관련된 미래 세상 어떤 세상일까 것들이에요. 이런 책들을 덕후 활동하면은 아이들이 미래가 열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 나는 어디에 관심이 많은지, 흥미, 그죠? 그러니까 가치관 검사, 흥미 검사, 나는 어떤 성격인가, 성격 검사, 적성, 예. 이런 것들, 성적 말고, 성적 중심은 진학 중심이고, 이건 진로 중심입니다. 진로 검사를 가치관, 흥미, 성격, 적성, 이런 것들을 각각 검사하는 게 워크넷 안에 들어가면 무료로 다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전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담당하는 멘티들에게 들어가서 검사해서 다 출력해 봐라. 그럼 전체적으로 출력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좀 분석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를 해석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검사하면은 검사 분석지가 따로 나올 거예요. 검사 분석지가 따로 있습니다. 단지는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직업을 택하면 좋을 것 같다. 직업 예상군 이렇게 해서 분석지가 나오죠. 대체적으로 분석지까지 같이 나옵니다. 검사하면은. 근데 분석지는 기기가 하는 거고 해석은 여러분들이 해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분석을 토대로 해석을 해준다면은 아이의 직업을 결정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제 검사를 활용해서 할 수 있다. 그럼 이 검사는 개인 검사일 수도 있는데 장래 직업하고 직업의 그 직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 흥미, 성격, 적성은 어떤 걸 가지고 있을까? 이 직업과 개인 이 일치하는 검사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홀랜드 검사. 홀랜드 검사. 지난번에 우리 했죠, 잠시. 홀랜드 검사, 약식 검사 있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홀랜드 검사 플러스 다중지능이라고 했습니다. 다중지능 검사. 개별 검사도 있는데 이걸 같이 통합해서 성격, 흥미 쪽에 관심을 가지고 그 검사를 하는 것이 바로 홀랜드 검사입니다. 그래서 직업하고 개인하고 같은 흥미나 성격이 있는, 그래야 내가 그 직업을 선택했을 적에 적응하는 능력이 훨씬 빠르고, 그리고 숙련도도 높아지고, 그리고 행복, 만족도 지수도 높아진다. 그래서 직업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직업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개발한 것이 바로 홀랜드 검사입니다. 그러면서 플러스 다중지능입니다. IQ 검사는 세 가지 지능밖에 없다. 언어, 수리, 공간. 그런데 5가지 지능을 더 겸해서, 왜냐하면 과거에는 3가지 지능만 가지고도 인재를 채용하거나 세상에 적응하는 데 문제가 없었답니다. 지금은 그 3가지 지능만 가지고는 안 된다. 다양한 지능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중지능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나는 어떤 지능이 가장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럼 그쪽에 검사하고 지능하고 이 검사하고 일치가 되면은 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홀랜드 검사로서는 어떤 유형이 나왔는데 거기에 맞는 지능은 내가 1순위 지능이 아니고 3순위 지능을 가지고 있다. 그럼 조금은 고민해야 되겠죠. 그럼 좀 더 몇 개월 후에 다시 지능 검사 혹은 홀랜드 검사를 다시 해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보통 3회에서 5회 정도 해서 1년에 한 번씩은 해서 최종적으로 중학교 3학년 때 진로를 의사결정해라 라는 것이 제가 진로와 관련된 여러분들에게 강의했던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이 검사지는 워크넷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적용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학습과 관련된 복습을 잠시 하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면은 아이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들의 욕구가 거의 이겁니다. 그들의 원트와 니드는 이거다. 인지다. 다른 학술적인 용어로 바꾸면 인지입니다.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뭐냐? 인지 역량을 높이는 거예요. 인지 역량. 그러면은 인지 역량을 높이려면은 인지적 구성 요인, 인지를 구성하는 요인들이 어떤 요인들이 있는가를 알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인지를 구성하는
하위 구성 요소가 몇 가지가 있었다고요? 시연, 그 다음에 점검, 정교화, 조직화다. 네. 이 네 가지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공부 잘하는 비결, 시연을 잘하면 돼. 높여줘요. 활성화시켜요. 점검도 활성화시켜요. 이 점검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지난번에 일반적인 그 인지가 코그니션이라면은 메타 인지가 있다 그랬죠. 메타 코그니션이 있다. 메타 코그니션이 뭐냐? 초인지, 상위 인지라고도 번역되고 있는 메타 코그니션이 뭔가? 뭐였다고 그랬죠? 계획, 점검, 그 다음에 뭐였죠? 평가입니다. 이게 메타인지입니다. 계획할 줄 알고 그것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 수행되고 실행되는 가운데 잘 실행되고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는 것. 그리고 결론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계획대로 수행했더니, 점검하면서 시행했더니 평가가 어느 정도 되었다. 평가가 좀 낮다. 그러면은 다시 계획을 새로 세워서 할까? 이런 피드백을 통하여서 점점점 역량을 높여가는 것을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로 메타인지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점검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메타인지에 해당됩니다. 일단 일반적인 공부 잘하는 비결 중에 인지 요인에 점검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시연은 뭐라고 그랬죠? 시연은 밑줄 긋고 큰 소리 읽고 색연필 칠하고 노트 필기하기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시연의 네 가지죠. 점검은 이 세 개 중에 메타인지 중에 한 가지. 정교화는요. 정교화가 뭐였냐? 구지식과 신지식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먼저 선수 단계와 현재 단계가 서로, 그래서 이것이 완벽할 적에 선행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현행적 공부가 오늘 공부한 것이 어저께 공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하는 공부. 이것이 지식의 지평을 넓히는 정교화죠. 정교화다. 이 정교화되어서 그것이 하나의 큰 개념으로 만들어지는 작업을 제가 뭐라고 그랬죠? 조직화다. 그러면 이렇게 큰 개념 덩어리로 하나로 만들어 놓는 작업이 누가 좋아하는 거냐? 뇌가 좋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뇌가 좋아해서 뇌가 장기적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인지 구성 요인을 잘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이 첫 번째 중요한 공부 잘하는 비결입니다.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이 네 가지 요소를 다 해보는 거죠. 네 가지 요소. 이게 기술이다. 공부 기술이 딴 게 아니고 이게 기술이다. 그러면은 이게 기술, 뭔 기술이라면은 보조적 기술은 없느냐? 이 보조적 기술은 인지 요인을 훨씬 더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를 한다. 그것이 바로 뭐였죠? 동기 요인이고 하나는 뭔가요? 행동 요인이다. 기억나시나요? 네. 공부 잘하는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메인입니다. 이건 뭐죠? 다 보조적 역할. 다시 말하자면은 이것이 동기 요인이 높으면 높을수록 다 올라갑니다. 이게 다 잘 됩니다. 이게 또 행동 요인이 높으면 높을수록 인지가 잘 된다. 공부가 잘 된다. 뇌의 장기 저장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동기 요인 네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와 한 가지를 구별해야겠죠. 첫 번째, 자기 효능감. 기억나시나요? 두 번째, 내재적 가치. 만족감. 재미있는가 없는가. 자신감이 있는 것. 자기 효능감이라는 다른 말은 자신감이죠. 자신감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개인별 상대할 적에 친구와 소통, 집단 내에서 소통할 적에
자신감 있는 친구 없는 친구 조금만 지나면요, 한 2, 30분만 지나면 검색될 수 있어요. 자신감 없는 친구는 인지 요인도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스스로 이걸 올리기 위해서 자신감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예. 내재적 가치, 만족할 줄 알아야 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예. 뻔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가 뭐인가요? 가장 중요한 목표 지향. 목표 지향. 요 세 가지는 각각 올려주고, 중학교가 시험이라고 했는데 시험 불안이라고 했는데, 그죠? 시험 불안이라고 했는데 시험 빼버리고 심리적 불안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심리적 불안 요소가 높으면 높을수록 여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부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다 내려가죠.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내려가죠. 그래서 가정에서든 개인적이든 동료와의 관계이든 심리적 불안 요소는 없애야 돼요. 그래야 이게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 밑줄 걷는 것도 이게 낮아져야 밑줄 걷죠. 생년빛을 하죠. 2번, 3번 반복해서 보죠. 예. 그전 지식하고 지금 지식하고 정교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지, 이것이 높으면 높을수록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그건 당연히 안 되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교육공학적으로 시스템화된 이론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세 가지는 올려주고, 또 여러분들이 그 멘티들을 관찰해서 이 세 가지가 높은가 낮은가 면밀하게 잘 관찰해서 만약 이 부분이 낮다, 그럼 이 부분을 높여주도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줘야 될까? 지지해주고 칭찬해줘야 돼. 공부 스스로 내재적 가치를, 내가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어 해야 돼. 공부하는 것이. 그리고 같이 만나서 멘토링 활동하는 것 자체를 뭐 한다고요? 재미있어 해야 이게 올라갑니다. 미안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서 수학 가르쳐 준다고 아이가 공부 잘할까요? 아니다. 분명히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수학 공부 잘하자 그러면 거기 관심 필요 없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전문 교수를, 전문 강사를 불러놔놓고 가르치는 게 공부 잘하는 게. 그렇다고 그 친구가 세계 1등하고 전국 1등 했나요? 내신 0.1%에 들어갔나요? No, 아닙니다.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안 요소는 줄이고 세 가지는 올려라. 그러면은 자연히 인지 요인이 올라간다. 네. 행동 조절 요인이 뭔가요? 시간과 공부와 노력 조절, 그 다음에 공부, 행동 조절. 자, 노력 조절은 도움 구하기라고 그랬고요. 시간과 공부 조절은 시간 관리라고 했습니다. 시간 관리, 노력 조절, 도움 구하기. 이 특별히 두 번째 이 도움 구하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여러분 요즘 도움 구하기는 챗GPT도 도움 구하기예요. AI를 잘 활용하고 인터넷을 잘 활용하고 많은 참고 문헌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친구한테 물어보는 것,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것, 이것이 다 예를 들어서 학원을 제 둘째 놈이 아들인데 한번 처음에 이야기했죠. 칠수했다고 이야기했죠. 칠수하는 동안에 마지막에 거기 갔다 와서 학원 2달 보내달라. 저는 학원 안 보낸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학원 2달 보내달라고 했어. 그래서 군에도 갔다 오고 칠수째니까 그래 학원 2달 보내줘. 그러고 시험 쳤어요. 그러고 2달 왜 갔을까요? 도움 구하러.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딱 2달만 보완하겠다. 그래서 내 지식을 보완하겠다. 네. 지금 국세청에서 프로그램으로 열심히 일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움 구하기도 잘 할 줄 알아요. 이게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그 다음에 장애물 제거. 공부 행동은 장애물이고 학습하는 행동하는데 어떤 장애가 있는가, 그걸 스스로 줄일 줄 알아요. 스스로 줄일 줄 알아요.
이런 요소들 세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전체 11가지 하위 구성 요소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아이하고 멘토링 진행하는 가운데 어떤 부분이 낮고 어떤 부분이 높은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구성 요소들을 낮은 부분을 어떻게 해주면 올려주면 된다. 자, 여러분들이 가서 저 수학 잘 몰라요. 수학 가르쳐 주세요. 예. 저 영어 가르쳐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 함몰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없습니다. 그럼 뭐 할까요? 2시간 내내? 그래, 뭐 모르지? 가져와. 수학 가르쳐주지.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요? 수학 강사지 뭐예요? 멘토링 아닙니다. 수학 강사입니다. 강사 역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미안하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영어, 수학, 국어, 개인 지도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개인 지도 저기 교육청에 가서 등록하고 하셔야 돼요. 등록하고. 개인 지도는 등록 안 하고 해서 누가 옆에서 민원 제기했다. 여러분 과징금 내요. 행정벌. 그거 하시면 안 돼. 그래서 수학 가르쳐 주는 것은 하시면 안 되지. 원래는 영어 가르치는 거 하시면 안 돼요. 대신에 일일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알려주는 건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가르치는 것은 교육 과정을 가르치는 것은 이 교과 과정을 가르치는 것은 학교만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등록한 학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은 여러분 학원 아니잖아요. 학원 강사 아니잖아요. 혹시 이 자리에 학원 그 보조 강사 역할을 하셨던 분이 있다는데 그 보조 강사는 무슨 역할인가요? 과목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셨을 겁니다. 그건 학원이라는 틀 속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알바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활동은 과목 지도를 하는 강사 역할이 아니다. 근데 누가 뭐 이야기할 사람은 없을 것 같으니까 좀 도와줬을 뿐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미안하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큰 창피를 당할 수 있다. 제가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대신에 수학을 지도하는 방법이 뭔가 그걸 잘 지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인식하시고 제가 수학 지도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말 나온 김에 먼저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학 어떻게 지도하는 게 좋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수학 4분 노트 있을 거예요. 찾아보실래요? 저 뒤로 가시면 수학 4분 노트 요렇게 됩니다. 여기 이거 사용 안 하고 제가 앞에 수학 4분 노트 찾으셨으면은 수학 4분 노트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저는 대원칙이 노트를 사용할 때 대원칙이 어떤 노트이냐 무선이든 유선이든 코넬식 노트를 원하는데 그 코넬식 노트 필기 방법은 조금 이따 가고 유일하게 한 가지 예외로 코넬식 노트 예외로 여러분들이 뭘 많이 사용하냐면 수학과 관련해서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오답 노트일 겁니다. 그 오답 노트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저는 오답 노트의 장점은 그대로 인용하면서 단점을 보완한 오답 노트 그것이 수학과 관련돼서는 수학 4분 노트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학 4분 노트가 뭐냐?
자, 이리 보십시오. 무지 노트에 사후 노트라고 만들어 놓은, 칸을 만들어 놓은 노트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학습자가 스스로 이렇게 4분면 나누면 돼요. 이게 수학 4분 노트예요. 대신에 그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잘 들으세요. 꼭 활용해 보셔야 돼요. 수학 좀 성적을 알려주세요. 수학을 좀 올려주세요. 수학 가르쳐주세요. 여러분, 수학의 특징이 뭔가요? 수학의 특징이, 수학은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 제가 나가보니까 개념 노트가 따로 있더라고요. 전부 나와 있더라고요. 각 교급마다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있으면은 수학은 미안하지만 수포자 가는 길에 지름길입니다. 수학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요. 처음부터 뭐라고 그래요? 수학은 눈으로 푸는 게 아니고 뭐로 푸는 거죠? 손으로 푸는 거예요. 수학은 손으로 푸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직접 해라. 예, 사회가 뭐 필기 안 하고 머리 좋으면은 눈으로 봐도 돼요. 눈으로 필기하게 눈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수학은 눈으로 하는 거 절대 아니다. 다른 과목하고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수학은 손으로 푸는데, 손으로 푸는 것하고 플러스 뭘 알아야 되느냐? 수학은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개념은 낮은 개념부터 높은 개념까지 단계별로 올라가야 됩니다. 단계별입니다. 그래서 혹시 초등학교 5학년이 여러분들의 대상이 된다면은 전 과정에서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5학년에 뭐가 나온지 아시나요? 수학에? 뭐 나오나요? 공부 다 하셨잖아요. 분수 개념이 최초로 나오는 학년이 5학년입니다. 맞습니까?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이 분수 개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해서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분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해 놓아야 고등학교 3학년 때 상위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분수 개념이 미비하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수포자 자리를 가거나 아니면은 고등학교 3학년 수학을 잘 이해 못합니다. 어쩌면은 수준 이하로 수학에 대해 되게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학 교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초등학교 5학년이라면 이거 철저하게 열심히 깨닫도록 해주는 게 5학년 수학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시작되는 분수 개념에 정확하게 본인이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한테 공부 잘하는 수학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요, 과제부터 먼저 주세요. 분수를 철저하게 알아서, 왜 이제 이미 겨울방학 다 됐으니까 이미 다 배웠어요. 네가 알고 있는 분수 나한테 설명 좀 해줄래? 한번 설명을 시켜보세요.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분수를, 내가 이 친구에게 도움을 줄 적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해요. 여러분들 어디서 더 연구하고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수학 이야기하면 반드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수학 전공자는 아니지만, 저도 공학을 한 사람이지만은 뒤늦게 알았습니다. 분수 개념이 고등학교 3학년 미적분을 이해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요, 제가 한 5분간 나갔다 올게요. 핀란드는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핀란드 교육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10진법만 공부합니다. 0부터 9까지만 공부해요. 핀란드 초등학교 2학년, 우리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근데 우리나라는 유치원만 돼도 제가 보니까 유치원만 들어가도 뭐 하더라? 구구단 외워요. 구구단. 그러다 보니까 달달달 외워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시험을 쳐서 하긴 하는데 그걸 풀어내고 이해해서 설명하고 하는데 다 핀란드보다 떨어집니다. 그 능력은 전 세계 50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38위입니다. 근데 달달달 외워서 지필고사에는 1등에서 4등까지. 근데 그걸 적용해서 풀어내고 설명하고 이해하는 능력은요 38위입니다. 왜 그럴까? 제가 그거를 알아봤더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핀란드는 우리하고는 반대예요. 지필고사는 하위인데 창의력은 1위입니다. 왜 그러냐? 교육과정을 제가 봤더니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배우는 게 0부터 9까지입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0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할 수 있나요? 0에 대해서. 이거는 뭐 이과 문과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0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어떻게 설명하세요? 0.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고민해 보세요. 0. 다시 질문 바꿀게요. 1은 어떻게 설명하세요? 1은 여러분 수학은 10진법입니다. 컴퓨터는 2진법이지만 세상 살아가는데 모든 우주과학을 다 풀어내는 것은 10진법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10진법의 원리를 0부터 9까지를 핀란드는 3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 8살 9살 때까지 5, 6년간을 뭘 배우느냐? 0부터 9까지만 배워요. 0의 개념, 여러분 수학은 개념입니다. 0의 개념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혹시 지리학을 가져와서 0을 설명하실 수 있나요? 기후, 생물, 과학, 국어 다 가져와서 0을 설명하세요. 그게 0이에요. 왜? 0 배우는 거 가지고 가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0으로만 알고 있으면 다른 학문 분야의 0에 대해서 적용 못 하잖아요. 아니잖아요. 수학은요, 모든 학문에 사실은 수리적, 공간적 설명을 하는, 개념을 설명하는 기초과학입니다. 수학은. 그렇다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핀란드 교육이 맞다고 봐요. 그 핀란드 학생들은요, 0 이야기하면 줄줄줄줄 이야기해요. 1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0에 대해서 2개월, 3개월 스스로 공부하게, 연구하게. 1, 그것도 2, 3개월. 그런데 우리는 초등학교 이제 숫자 조금 알면 뭐부터 가르치느냐. 학원이나 유치원 가보십시오. 또 부모는 너 학교 들어가기 전에 구구단 다 외우고 가야 돼. 이 이야기밖에 안 하잖아요. 그게 뭔가요? 이게 아니에요. 선수학습은 제대로 하지 않는 채 선행만 좋아하는 건방진 학습 능력을, 학습 과정을 우리나라 사람들 거기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학문하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수학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아이들한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자, 가셔서 수학 공부하겠다는, 그래, 그럼 수학 공부해보자. 네가 0을 한번 설명해 볼래? 해보세요. 4 빼기 4는 0,
5 빼기 5는 0 이것만 설명한다면 그거는 아주 기본의 기본도 안 되는 개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토론하면서요. 수학은 가능하면 토론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지금 수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서 지금 욕구가 수학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걔네들에게 뭘 알려주는 게 좋을까? 고민하게 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들이 제안할 수 있는 것 5학년이라면 분수를 철저하게 본인들에게 여러분들이 가르칠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하는데 조금 어떤 미스가 있다. 그럼 그것만 짚어주세요. 그것만. 일일이 다 가르치면 안 됩니다. 가르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하라고 여러분 여기 자리에 오시게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 자기 수학습 능력 떨어져요.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 진정한 그 티처의 코치의 멘토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수학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 수학 4분 노트가 왜 나왔는가를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학은 처음에 문제를 풀면은 수학은 사실은 문제 풀기 위함입니다. 문제를 풀면 맞는 것이 있고 전혀 모르는 것이 있고 뭐가 있나요? 아리송한 거 있죠. 이렇게 보면 되죠.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잘 들어주십시오. 수학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풀었는데 20문제를 풀었는데 그 중에 이렇게 분명히 구분되는 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끝까지 아는 겁니다. 끝까지 아는 겁니다. 요거는 끝까지 모르는 겁니다. 요거는요 끝까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는 비결이 뭐냐? 이것이 수학 공부법입니다. 이게 비결 수학 공부법입니다. 첫 번째 눈으로 풀지 말고 뭐로 풀자? 손으로 풀자. 그런데 수학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또 어떤 중요한 이유가 있느냐 하면요. 수학은 잘 보십시오. 어휘력 플러스 수리력입니다. 그 다음에 공간, 도형이 있습니다. 이게 수학이에요. 수리력, 부호 이런 것들이 뭐하고 이 수리력과 도형을 설명하는 것이 다 바로 뭔가요? 어휘죠. 그래서 수학은 개념이고 어휘가 개념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 수학이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아마 나왔을 겁니다. 우리 할 때는 그런 얘기 자체가 없었어요. 공부할 때. 그런데 이 어휘력 때문에 그래요. 어휘력이.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읽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모른다는 건 뭔가요? 그 자체 설명하고 있는, 제시하고 있는 어휘 자체도 모르는 것이고 이것까지 함께 어울려져 가지고 개념을 설명하는 개념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몸풀거거나 아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획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를 획득해야 되느냐? 어휘력을 갖춰야죠. 어휘력을 갖추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비결. 자, 4분 노트로 왔습니다. 4분 노트. 이 4분 노트는 이게 수학 4분 노트입니다. 여기 한 원페이지입니다. 한 페이지에 한 문제. 한 페이지에 한 문제를 드립니다. 자, 눈 감지 말고 잘 보세요. 한 페이지에 몇 문제라고요? 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몇 개 있나요? 칸은 4개입니다. 칸은 4개. 그러면은
이 한 페이지에 수학 4페이지에 4분면에 오는 문제는 똑같이 뭘까요? 문제는 하나다. 이해되셨죠? 문제는 하나인데 그럼 이 문제를 가져오는 건 어디서 가져와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풀던 학교에서 이제 초중고등학생들입니다. 뭐인가요? 개념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예제 풀어주고 그 다음에 뭔가요? 학생 보고 풀으라 그러잖아요. 먼저 푼 사람 나와서 풀어봐. 그것이 보통 2문제 내지 3문제입니다. 그때 풀으라 했을 적에 못 풀었거나 아리송했거나 요 문제를 적는 겁니다. 1번입니다. 문제잖아요. 문제를 적어야 돼요. 문제를, 수학의 문제가 뭔지를 잘 몰라서 문제 적기입니다. 문제 적기. 그런데 모르거나 아리송하거나 틀렸어. 할 수 없잖아요. 도움을 받아가지고 풀이 과정을 도움을 받아서 풀고 뭘 찾아라? 답을 찾아라. 이거 과정을 여기 정정.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문제 적기입니다. 2 내지 3일 후 4개로 꺼놨으니까 2 내지 3일 후에 이 문제를 다시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뭘 적고? 문제를 적고 혹시 2, 3일 동안에 내가 이 과정을 안 잃어버렸을까? 혹시 가다가 아니네? 그럼 이걸 할 적에 여기를 덮어야 돼요. 덮어놓고 문제를 적고 풀이하다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보고 뭘 찾아라? 답을 적자. 그 다음에 7일 후입니다. 다시 1번 문제 적고 이거 덮고 풀어봐요. 그럼 거의 풀립니다. 만약에 이때도 못 풀렸다. 그럼 다시 보고 답을 적어요. 다시 7일 후 1번 문제 적고 이때는 거의 다 풀릴까 안 풀릴까요? 풀리겠죠. 수학의 아리송한 문제, 틀린 문제를 몇 번 풀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보통 수학학자들이, 수학 교수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4번은 풀어야 된다. 그러면은 완벽하게 알 수 있다. 제가 여기에 착안해서 4번 노트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답 노트하고 무슨 차이 있는가? 여러분, 제가 보니까 오답 노트, 수학의 오답 노트를요, 처음에 적어요. 그리고 한 번 복습 정도 해요. 그리고 복습할까 안 할까요?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다시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다음에 문제 나왔을 때 제대로 적을까 못 적을까요? 못 적습니다. 제대로 아는 게 안 돼요.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갈 수 있는 과정이 최소한 4번은 복습해라. 틀린 문제든 아니면은 아리송한 문제든.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풀이 과정을 다시 한번 자, 여기까지 가면은 완벽하게 이 문제, 모르는 문제, 아리송한 문제가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수학 교수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하나요? 공감하죠? 그러면 가서 아마 대부분 수학 욕구가 많더라고요. 수학하고 그 다음에 국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뭐 거의 없는 거예요. 수학에 대한 욕구가 높아요. 그럼 뭘 하셔야 되느냐?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이 가르칠 필요 없어요. 모르는 노트 가져와. 그래서 빈 노트 가져오라고 그러고요. 본인이 4분면 그거라고 봤어요. 뭘 몰라. 여기 한 문제만 적어. 또 모르는 문제가 3개 나왔다. 그럼 몇 개 나와야 되죠, 이거? 3개 나와야 되죠. 왜? 한 페이지에 모르는 문제, 틀린 문제 한 문제씩만 적어야 돼요.
만약 10개 몰랐다. 그럼 10개 다, 10페이지가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문제 적고 참고서 보자. 아니면 내가 한번 풀어줄 수 있던가. 그리고 답을 찾게 해줘야 돼요. 아니면 가능하면 본인이 참고서를 보든 교과서를 다시 보든 이렇게 해서 한번 정답 풀이를 해요. 그리고 2, 3일 후에 이걸 다시 반복해요. 할 적에는 덮고, 그 다음에 7일 후에 다 위에 덮어야 돼요. 덮고, 네 번째는 완벽하게 자기가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하라는 거지. 가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풀어주고. 그럼 학습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가 푸는 건가요? 눈으로 보는 건가요?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수학은 제가 눈으로 보고 푸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학 공부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본인이 풀어야 돼요. 본인이.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수학 되게 어려운 꼬인 문제가 나왔는데 혼자 그거를 2, 3일 끙끙끙끙 알아가지고 풀었을 때 혹시 그 쾌감 느껴본 적 있나요? 있는 분 있을 거예요. 그것이 수학을 아는 거예요. 수학 공부 그렇게 그 쾌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스토리북입니다. 이게 이해되셨나요? 이거 활용하시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학 공부 잘하겠다? 그래 알려줄게. 내일 올 적에는, 다음에 올 적에는 빈 노트 하나 사가지고 와. 무지 노트입니다. 사오라고 해서 사오면 거기서 잡을 대고 4개씩 끊자. 그래서 페이지 넘기면서 끊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활용하느냐 잘 보십시오. 이것이 한 문제인데 저는 이것이 왼쪽 페이지를 말합니다. 보통 저는 상공 노트를 많이 강조하는데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되면 오른쪽은 끝에 오른쪽은 사용하지 않고 왼쪽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문제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넘어가서 왼쪽 페이지에 다음 문제. 또 넘어가서 세 번째 다음 문제를 적어야 돼요. 풀이해야 돼요. 그럼 오른쪽은 그럼 뭐 할 거냐? 오른쪽. 여러분 이 오른쪽이 뭐 하는 것이냐 하면은 본인이 이와 같은 유사한 문제, 이게 1차 방정식이다. 1차 방정식과 관련된 다른 문제, 유사 문제, 문제집을 풀어보거나 자기가 또 다른 문제를 풀 때 유사 문제 모르는 거 있을 때 이쪽에 갑니다. 오른쪽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없다. 그럼 오른쪽 활용 안 하고 비어둔 채로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좌측 페이지에 이 사고 노트를 활용하도록 그리고 한 페이지에 한 문제씩 그리고 문제는 본인이 풀어야 됩니다. 본인이 풀어가는 가운데 어렵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2, 3일 후에 이거 확인하셔야 되고 7일 후에 이거 확인하시고 7일 후에 이거 확인하시면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애들은요 수학 공부 저절로 잘하게 되십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수학 사고 노트 반드시 활용하셔야 돼요. 네, 어떻게 할 건지 아마 그 자료에 나와 있을 겁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어갈게요.